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와 같이 갈라져서 살다가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죠. 남북 통일을 이야기할 때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서독의 흡수 통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분단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독일과 비슷하긴 하죠. 이 지구상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해버린 건 독일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면 독일로 막 달려가죠. 가서 무슨 선언 발표합니다. 박근혜 어떤 선언 발표했습니까? 드레스덴 선언 발표했죠. 선언에서 어쨌습니까? 예? 남북 교류 협력 사무소를 설치하자 뭐 이랬거든요. 드레스덴 선언에서. 그러더니 오히려 열려있던 개성공단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서독이 흡수 통일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사회주의 종주국 형성을 하던 옛 소련 공산당 총비서로 선출된 고르바초프의 수정주의와 맞물려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복귀가 가속화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분단 시기 베를린에 장벽을 건설한 나라는 동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에는 흡수 통일된 이후인 1994년까지도 소련군이 진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인민군으로 불리는 동독이 군대, 이 군대는 포로가 됐던 파시오 독일군 장교들도 들어가 있었던 군대입니다. 군대 인원도 약 23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구호가 뭐였냐면 노동 권력의 수호를 위하여입니다. 노동 권력의 수호. 대신 우리나라의 38도선을 가르는 장벽을 건설한 건 남한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콘크리트 장벽에 대한 자료나 사진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건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에 있을 때 배운 건 38선에 있는 콘크리트 장벽의 높이는 6 내지 12m이고 길이는 248km에 달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북쪽의 훈련장들 장벽 넘는 그런 훈련 코스가 있거든요. 이 사다리 타고 그 다음에 작대기로 쫙 밀고 갑니다. 4명이 한 조인데 4명이 한 조거든요. 4명이 한 조 돼서 작대기를 밀고 갑니다. 4명이서 쫙 밀고 가다 한 명이 그 뒤에다가 줄사다리 있죠. 줄사다리를 뒤에다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4명이 밀고 올라가면서 한 명을 12m 꼭대기로 올려 밀죠. 이렇게. 예? 그런 훈련 인민군에서 근무해보신 분들, 그런 훈련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라면 다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밀어 올립니다. 장벽 위에. 장벽이 최고 높은 데가 12m이기 때문에 12m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에는 외국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에는 미군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단 시기에 누가 더 포용적인 정책을 펼쳤었나 하는 겁니다. 분단 기간 서독은 끊임없이 동독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그리고 또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서독이 콜수상 같은 경우에는 1985년 3월 12일에 그 소련 공산당 서기장 체르넨코가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체르넨코의 장례식에도 다 참가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나시죠?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그때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인 서독의 콜수상이 사회주의 국가 수장의 장례식에도 참가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분단 기간 서독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빌리 브란트, 예? 이 사람이 베를린 시장 시절에 1963년 12월에 동독과 베를린 통과사정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서베를린 주민들이 동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64년부터는 서부 서독 주민들이 동독 방문이 허용되었고 이 정책은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가죠. 북으로. 북에서 오지도 못하지만 가지도 못합니다. 1966년 12월에는 정부 성명을 통해서 무력행사 포기, 동독과의 인적 물적 교류 중진,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며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결과 73년 9월부터
서독 통신사 특폰이 이 동베를린에 상주하게 되는 거죠. 74년 10월에 스미트가 소련 방문한 이후에는 동서독 간에 80년까지 총 17개의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협정들에는 건강, 보건 분야 협정, 그리고 또 그 동독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협정, 그리고 또 우편 및 통신, 여기에 관한 협정, 예? 상대편 국경을 넘어가는 갈탄 채취에 관한 협정, 운하건설 협정, 수의사 협정, 이런 협정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여행, 상호교류, 이런 협정까지 다 맺었습니다. 이렇게 협정들만 맺은 것도 아니고 또 83년도 6월에는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 10억 마르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합니다. 이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동독과의 경계선에 있는 자동 발사 장치들을 다 제거한다. 그리고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 방문하는 걸 통제하지 말자.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이런 결과에 84년도에 자동 발사 장치가 모두 제거되고 같은 해에 동독 주민 4만 명이 서독으로 합법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행, 방문 시에 수속 절차하고 검문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요. 그리고 또 84년 7월에 서독 정부는 동독에 추가로 또 9억 5천만 마르크에 달하는 은행 차관을 보증서입니다. 이걸 보증서 주면서 국경지역이 방문에 한해서 2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자, 이런 또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거죠. 87년 9월에는 동독의 국가수반이었던 호네케르가 서독을 공식 방문합니다. 공식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협정들을 맺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경에서의 여행, 그리고 또 방문과 소포, 운송 문제,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이런 조치도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소포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88년 3월에는 베를린 지역을 포함해서 동독 지역으로 장기적인 이런 전력 공급 체결, 협정도 체결합니다. 그리고 문화교류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분단 기간에 서독의 이러한 정책들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집행됐고요.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룩한 성과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독의 통일정책,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독 정부도 통일정책을 펼치면서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관되게 약속한 정책들을 유지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 해서 동독 정부와 동독 주민들한테 신뢰를 안겨주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바로 흡수 통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흡수 통일이라는 이 단어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서독의 일관된 통일 정책을 따라 배울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흡수 통일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독일이 흡수 통일을 자꾸 실정과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니까, 자꾸 독일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북에는 조선노동당이 둘이 굳게 뭉친 인민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조선인민군이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소련이나 중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최고사령관의 명령만 따릅니다.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민군을 오합지졸로 평가하기에 바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적은 얕보면 필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똑바로. 서독군대 구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독일이 봉사한답니다. 인민군이 구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입니다. 동독군대 구호, 노동 권력의 수호를 위하여, 이렇습니다. 구호를 보면 알리죠. 그 군대가 어떤 길을 가겠는가를. 그리고 북한의 통일 정책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적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3대 세습의 영향도 컸죠. 앞으로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3대 세습에 대한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